네, 매크로에 이어 두 번째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테마 가운데 첫 번째로 글로벌 AI와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느새 우리 일상에 굉장히 가깝게 파고든 게 바로 로보틱스 그리고 AI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이상 뭐가 있을지 또 앞으로는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모호한 게 또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구체화해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서철수 센터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글로벌 로보틱스 AI에 대한 이야기는 이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죠. 권영배 위원님 그리고 김충현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 2달도 안 됐는데 그때 테마픽도 한번 재개했잖아요. 네. 테마픽에서 로보틱스 AI 찍었단 말이에요. 좋은 내용 많았고 꼭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어느 정도든지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화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뭐 이번 상반기 주가를 지금 정리해 봤는데요. 주가 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큰 요인을 꼽아 보자면 이게 코로나가 아무래도 백신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면서 경제가 좀 정상화됐던 게 좀 큰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보틱스 산업을 이제 그 산업용과 서비스로 이제 구분해 본다면 좀 보시면은 좀 서비스 쪽, 그러니까 뭐 로봇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코백스 이런 업체들은 뭐 148% 올해만 이렇게 올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비스용 로봇 중심으로 좋았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산업용 로봇도 최근에 이제 수주가 회복되는 게 좀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좋은 것만 소개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다 추천했던 것들. 네네네. 추천했던 종목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올해 성과가 좋은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김충희 의원 잘 말씀하셨지만 일단 뭐 수요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네. 수주, 특히 산업용 쪽에서는 수주가 이제 돌아왔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핵심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좋을까?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일단 이 로봇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활용이 되면서 정말 과거랑 이제 다른 로봇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이 굉장히 좀 똑똑해졌고 유연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또 다양한 수요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좋은 수요 그리고 좋은 수주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로봇이 AI라고 하는 두뇌를 갖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다. 네. 이 말씀인 거죠? 과거에 이제 뭐 한 20년, 30년 전에 이제 로봇, 일본의 그런 기계 중심의 회사들이 이제 장악하던 그 시절의 로봇은 어찌 보면 그냥 하드웨어, 뭐 어떤 모터를 쓰느냐, 어떤 기계 부품을 쓰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고 그런 게 뭔가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을 얼마나 잘 써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구현해내느냐 뭔가 좀 이제 말랑말랑한 이런 기술들이 로봇의 뭔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로봇과 인공지능은 이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사이가 된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로봇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사업화해서 제품화해서 이거를 이익으로 만들어내기 가장 좋은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오후 4시 51분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실시간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하반기 투자 컨퍼런스 진행하면서 첫 번째 세부 세션 AI와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로봇을 만나면서 보다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문과생인 제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로봇이고 로봇이 인공지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보니까 관련돼가지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네. 우리 고객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재미있는 영상도 네, 갖고 관련해서 준비한 것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한번 보고, 같이 네. 보시죠. 이거는 엔비디아에서 제공한 그 영상이에요. 네. 그 옴니버스를 통해서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죠. BMW라는 회사의 그 생산 라인을 3D로 완전히 뭔가 구현해낸 영상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부품 운반하는 로봇도 있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서 로봇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이런 것들을
3D 그래픽으로 컴퓨터 화면상에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과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이 공장을 이제 만드는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로봇과 로봇끼리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이게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이랑도 이제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공장을 설계 단계에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거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끊어주세요 하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네. 사실은 이 시뮬레이션 자체가 현실의 물리 법칙을 디지털 공간 안에서 그대로 맞습니다. 카피해서 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공장에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네. 빛이 들어오면 그 빛 때문에 뭔가 이 작업자가 이제 뭔가 어떤 각도에서 작업을 할 때 뭔가 그늘이 져서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시뮬레이션 하면서 작업자가 이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쪽 각도에서 작업을 하게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뭔가 문제를 사전에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고 사람과 로봇을 뭔가 더 대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고요. 그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로봇의 수요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오므니버스 말씀하셨지만 네네. 사실 비슷한 컨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지털 트윈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면은 뭐 이런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뭐 기존의 전통적인 뭔가 뭐 화학 공장 아니면 제철소 이런 것들 수많은 센서들 이런 거 다 달아놓은 것들을 이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다 그대로 디지털 정보화돼서 컴퓨터 안에서 다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현실감 있게 다 시뮬레이션 하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기 힘든 것들을 그 컴퓨터 안에서 AI를 그렇죠. 이용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 자체가 물리적 법칙이 다 통용되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장 배치든 사람과의 협업이든 혹은 협동 로봇이든 혹은 그 산업 공정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컴퓨터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공장이 그 숙련된 단계까지 완성된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수십 년 혹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렸을 거를 얘는 AI가 단축시키죠. 매우 맞아요. 단기간에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했던 것, 사람이 하기 힘들었던 시뮬레이션들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네. 하나의 어찌 엄청난 보면은 혁신인 거죠. 과거의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을 떠올리면 일본의 네. 뭐 장인 정신을 갖고 장인.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인. 이분이 엄청나게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막 두드리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을 수없이 컴퓨터 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 굉장히 그 장인들의 수준까지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꽤나 높은 수준의 그런 산출물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몇 퍼센트 정도까지 올라간 아니 상황인가요, 저는 장인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전 세계 바둑 장인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 알파고라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인간 휴먼 장인 중에는 이세돌 이세돌. 기사였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세돌 기사를 알파고가 완벽하게 제압을 한 거죠. 맞습니다. 바둑계에서는 상징적이었죠. 천재라고 하는 그 장인 중에 장인을 단순히 규칙만 알려줬는데 이 컴퓨터 AI가 인간을 뛰어넘었습니다. 네. 요새 나오는 그 알파고 다음의 세대는 규칙이 없고 데이터만 넣어도 자기가 맞아요. 규칙을 찾아내서 최적의 솔루션을 계속해서 밤낮 없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30년, 40년 그 인간의 장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고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장이 산업용 공장이 굴러가는 이 시스템 자체의 커다란 혁명이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죠? 맞습니다. 기존에 제가 또 설명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영역별로 좀 차이가 있겠죠. 좀 산업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이 데이터가 수집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이제 컴퓨터가 이게 분석을 해주고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던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설계 단계에서 엔지니어들이 다 이런 케이스를 다 우리가 더 공부해가지고 뭔가 이런 거에서 오류가 나옵니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컴퓨터가 다 데이터 알아서 학습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 그만데 이게 네. 우리 지금 동영상 재밌게 봤고 네. 우리도 의료 쪽에도 이런 준비하신 준비한 게 거 있어요? 있죠. 그럼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일단 동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수술 로봇 동영상입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보통 지금 수술 로봇은 구멍을 4개를 뚫어서 수술을 하거든요.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요새 나오는 로봇은 이런 식으로 수술 도구들이 하나의 포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하나만 뚫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과의가 보면서 조정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의 포트에 내시경, 집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외과의가 보는 화면이에요. 내시경으로 전달하는 화면인데 네. 저희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 네, 있죠. 저좀 징그럽네요. 네. 근데 저게 뭐냐면 시각적인 데이터들을 계속 전송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위험하다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중요한 혈액이 흐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의사한테. 네네. 구멍을 덜 뚫어도 되는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네. 원래는 그 기본적으로 4개 구멍을 뚫었어요. 네네. 그래서 내시경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3개에서 이제 뭐 집게나 아니면 지지는 거나 네네. 그런 도구들이 들어가거든요. 따로따로 하나씩 네. 하나씩. 근데 아무래도 구멍을 적게 할수록 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부담을 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달된 최신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구멍 하나에서 모든 도구들이 다 들어가는 그런 기계까지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아까 보시면 그 초록색으로 나왔었던 거 그런 것들은 네. 로봇이 뭔가 알아서 이렇게 띄워주는 건가요 화면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건데요. 네.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임상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모습처럼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로봇으로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로봇이 그냥 혼자서 머리부터 손까지 다 들어가서 한다.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아직은 그건 아니고 아직은 아닙니다. 의사가 조작하는 네, 그 맞습니다. 환경 하에서 네. 이제 절개에서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로봇이 규제 산업이기 전담을 때문에요. 한다. 네. 그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되게 복잡한 일이 있을 그렇겠죠. 거예요. 네. 네. 이 로봇을 의사로 라이센스를 줘야 되냐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단계는 아닙니다. 과정에 있으나 분명히 많이 발전해 왔다라는 네. 거고 이제 저희 본 화면들을 통해서 대충 감은 잡힌 것 같아요.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로봇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 그럼 이제 저희 주제가 하반기 투자 컨퍼런스니까요. 하반기 이 로보틱스 AI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야 할지 일단 큰 틀에서 정리를 좀 하고 네. 넘어갈까요? 일단 첫 번째로 상반기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수요도 강해졌고 수주도 많아졌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에 과연 이게 그동안 일시적이었나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될지 여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로는 새로운 그런 수술 로봇도 좀 출시가 된다라고 하고 뭐 로봇 청소 이런 것들도 이게 새로 나오면서 네. 좀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것도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 지금 수주 사이클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이어질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결국에는 그래도 좀 장기적인 그런 성장성 관점에서 봤을 때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이런 수요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백신이 많이 맞고 면역, 뭐 집단 면역으로 가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네. 거기에 관련된 뭐 투자 테마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인류가 한 번 더 크게 각성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보건이든 뭐 의료든 그렇죠. 건강 쪽이든 아니면 또 디지털 관련된 것이든 네. 그 말씀드린 이 분야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거를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일단 코로나 때문에 뭐든지 뭐 비대면이 다 중요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체온재는 것도 다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경우 만약에 그 공장 생산 라인에 이렇게 확진자가 한 명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공장 이렇게 문 닫고 막 그런 경험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비대면이 중요해지게 되는데 이러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그동안 안 썼던 이런 디지털 기술을 쓰게 됐는데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쩌지 못해서 썼는데 써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또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강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눌러져 있었던 수요가 발생한다. 아니면 뭐 경기가 회복하면서 이렇게 수요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기로는 제가 봤을 때 이 로봇 회사들의 성장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그 거예요. 이상이다.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산업의 질서를 좀 파괴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 형성되는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도 네. 수요자들도 코로나를 네.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은 많이 경험을 했고 괜찮구나라는 거고 공급자들도 생산하는 뭐 공장주든 뭐 이런 공급자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로 생각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 뭐 트럼프 때부터 그렇긴 했습니다만 미국 제조업 같은 경우도 이른바 리쇼링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는 이제 그런 흐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큰 추세로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많이 얘기 나온 게 미국 제조업이 경쟁력이 있느냐 기술은 있을지 모르지만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냐 전 세계로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거였잖아요. 네. 저 인건비 싼 곳을 줄이기 찾아서. 위해서. 네. 그런데 변수가 지금 생긴 거죠. 이 로봇 AI. 특히 두뇌가 발달된 이런 로봇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비용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인간의 노동력보다도 사실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쌀 수 있는 네. 그런 효율성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뭐 머리가 똑똑해진 로봇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장인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로봇이 인간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또 시스템도 맞습니다. 더 좋아지고 그래서 요컨대 비용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 측면에서도 더 좋아지는 이런 이제 산업용 로봇, 뭐 서비스용 로봇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는 사실은 큰 경제 관점에서도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 여기서 사실은 그동안 수십 년 가져왔던 경제 흐름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되는 기술이다 이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큰 변화의 시발점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파괴적인 변화의 흐름 안에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 조금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구체적인 포인트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뭐 사례 같은 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수술 로봇 이야기를 좀 네.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수술 로봇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병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수술 로봇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냐를 보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고객 유치 효과, 마케팅 효과 네. 이런 게 더 컸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수술 로봇 자체도 한 20억에서 30억 원 정도 합니다. 한 대. 한 대. 굉장히 비싸고요. 네. 그리고 이 수술 도구도 과금을 추가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네, 네, 가지고 네. 하는 그렇기 도구가, 때문에 네. 이게 엄청나게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런 로봇 수술의 장점이 좀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 좀 이렇게 보는데요. 로봇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이 뭐일 것 같으세요? 돌발 질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컨디션에 따라서 좀 네. 좌우되는 면들이 있으니까 그럼- 데이터만으로 객관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제일 큰 장점이 뭐냐라고 네. 얘기하면은 집을 빨리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이 빠르다. 환자를요? 회복이 환자를? 빠르다. 네, 아. 왜냐하면 절개를 하는 것보다 구멍을 4개만 뚫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집을 좀 빨리 보낼 수 있어요. 네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미국처럼 의료비가 굉장히 비싼 국가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술 로봇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합병증이 유발될 수도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다가 잘못됐었을 때 안 되겠어. 이거 배 열고 다시 해보자. 이렇게 개복 수술로 전환하는 네네네. 비율이 있거든요. 이런 비율을 따져보면 수술 로봇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수술 로봇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좀 아직까지는 비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전체 비용을 고려를 해보면 오히려 수술 로봇이 더 쌀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 네. 입원을 덜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그다음에 병상 이제 회전시키는 것도 그렇고. 합병증 비율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하다가 다시 개복 수술 전환됐을 때도 네. 코스트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총 전체적인 관점에서 총 비용도 낮아지고 네. 환자를 빨리 보낼 수 있다는 거는 회복이 빠르는 맞습니다. 거니까 환자한테도 네. 당연히 좋고 네. 그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은 AI 실수 가능성이 떨어지기 네. 때문에 또 효과적인 면에서 좋고 네. 효율성과 효과가 다 좋아질 맞습니다. 수 있고 환자한테도 좋다. 네. 그래서 코로나를 계기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지만 부각됐던 거는 아무래도 비대면
네.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료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총 비용을 낮춰준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또 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좋은 장점들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CCTV 하나 네.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뭐 단순한 그런 제품이잖아요. 제가 한번 추산을 해보니까 1년에 세계적으로 CCTV가 한 6천에서 7천만 대 정도 팔리는 것 같아요. CCTV 요새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포화된 시장이고, 뭐 성장률이라고 해봤자 한 5에서 6% 그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기존의 CCTV 시장만 놓고 보다 보면은 지금의 이 하이크비전 같은 회사가 만들어내는 CCTV, 스마트 CCTV 성장률 30% 40%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혹시 그 자료 화면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 왼쪽 그림 보시면 이 경비원 분이 CCTV를 이제 계속 보고 계셔야 되잖아요. CCTV 값은 시스템 값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24시간 주 7일 저렇게 뭔가 저걸 항상 감시하고 계시는 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건비가 엄청난 거죠. 근데 하이크비전의 스마트 CCTV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가격, CCTV 가격은 훨씬 비싸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한 5배, 10배에 달하는 CCTV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스마트 CCTV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을 대체하면서, 그러니까 CCTV 전통적인 CCTV 시장의 규모만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막대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 더 잘 보아요? 확인을? 제가 사람이 봤을 때 눈으로 스마트 보는 거야. CCTV가 더 잘 봅니다. 아, 왜냐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24시간 집중하잖아요. 네. 절대 한눈 그렇죠. 팔지 않습니다. 뭔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잡아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근데 또 연결이 되고 그럼요. 네. 방범 시스템하고. 뭐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알람을 주기도 하고요. 사건이 만약에 벌어졌다, 누가 뭐 훔쳐갔다,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그 훔쳐간 그 화면, 그걸 딱 이제 알아서 찾아서 보여줍니다. 얘가 훔쳐갔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또 그거 말고 또 청소기도 있지 않아요? 예, 그 맨날 로봇 추천하는 청소기도 스페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 로봇 청소기 혹시 쓰세요? 위원님 쓰세요? 네, 저희 집 있습니다. 역시 맞벌이시라 꼭 필수죠. 그럼요. 그 보면 로봇 청소기가 한 찾아보니까 가격이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하필 5, 60만 원일까 엄청 고민을 해봤어요.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딱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에 청소를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일주일 중에 총으로? 예, 일주일 통으로요. 맨날 1시간씩 못하죠. 네. 한 10분씩 뭐 주중에 10분씩 하고 주말에 한 30분 정도 청소를 하는데, 이 1시간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의 1시간 인건비가 한 10,000원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예, 싸네. 52주. 52주를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제가 청소를 안 함으로써 제가 느끼는 효용은 한 50만 원대 1년 동안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이게 약간 뭔가 로봇 청소기 가격이랑 비슷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셨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로봇 청소기 시장이 진공 청소기를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계가 그냥 딱 극명하게 나오는 거죠. 차트 한번 좀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미 로봇 청소기 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진공 청소기 시장의 반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2025년 정도는 가정용 진공 청소기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진공 청소기랑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시장 규모가 저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로봇 청소기는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한다. 뭔가 이 맞벌이 이 가정에게 편안함을 안겨준다. 그거를 이제 비용으로 돈으로 환산해 보면 저 정도 규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청소기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 네. 제품들도 맞아요. 향후의 그렇죠. 방향은 IoT 또 5G랑 연결되면서 AI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 이제 청소기가 먼저 치고 나갔지만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그죠? 보면 뭔가 좀 프리미엄 가전들 이런 것들이 기능이 굉장히 고도화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비싼 가격에 팔리는 이유도 어찌 보면 이런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제품들이 나온 건 좋은데 그래서 전반적인 방향은 아니 그 경제적인 어떤 네. 해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전부 이렇게 이 바닥에 뛰어들 거 아니에요. 경쟁. 그렇죠.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진이 나빠진다든지 이런 거 우려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하반기를 보실 때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그 수술 로봇의 예를 조금 들어보면 하반기에는 경쟁이 조금 더 시작화될 어떻게 보면은 좀 원년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 수술 로봇은 거의 1인 천하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뭐 많은 뭐 경쟁자들이 나왔지만 그렇게 뭐 의미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디죠 1등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네. 예. 회사가 거의 뭐 독주를 했다 이렇게 수술 보시면 될 로봇?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 때 등장하는 이 경쟁자는 조금 무게감이 있습니다. 네. 세계 1등 그 의료기기 회사가 들어와요. 네.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가 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위상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제가 만약에 외과 의사이라고 하면은 그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 거기 보이는 도구는 거의 다 이 회사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이거는 예전에 있던 그런 경쟁자랑은 우리가 조금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한 말쯤에 이제 실제 매출이 일어날 걸로 회사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 회사가 가이던스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을 보면 그렇게 뭐 지금 자료가 같이 나가 네. 이렇게 있나 봐요. 네. 가이던스로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네. 그 한 1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첫 해 매출이 한 1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 수술 로봇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네.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대략 올해 한 51억 달러 정도 벌 걸로 매출이 기록될 걸로 네. 예상이 돼요. 그러면 한 50분의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어떤 임팩트가 있다 뭐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 회사의 위상을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판을 더 키우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꼽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이게 그 작은 어떻게 보면 정체된 혹은 작은 시장에서 소위 땅 따먹기를 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초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연간 외과 수술이 한 2천만 건 정도 실시가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로봇 수술이 한 120만 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아직 10%가 안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근데 한 600만 건까지는 로봇 수술이 그래도 침투를 잘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5배. 네, 지금보다는 5배 이상 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사실은 뭐 아직까지 성장성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는 아무래도 산업이 크려면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로봇 청소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막 200만 원, 300만 원 하면 시장이 사실 크기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인 그 기업가 한 기업이 독주를 할 때보다 경쟁이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로봇 수술이 지금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전체 시장 규모를 보면 미국이 거의 70%를 차지해요. 단일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미국 외적인 시장에서는 좀 가격 하락에 의한 어떤 시장을 더 판을 키우는 효과가 네. 좀 더 크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근데 하고 이제 있습니다. 경쟁자의 등장에 따른 건전한 가격 하향세, 안정세라고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 네. 시장이 압박하는 네. 단가 하락 그것도 있지만 사실 기술,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기술을 네. 대중화시키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기술적인 포인트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특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의 결합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대가 됐어요. 인공지능 뭐 이렇게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알고리즘은 어찌 보면 이미 다 오픈되어 있고 여기서 뭔가 좀 더 진보될 만한 그런 룸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의 화두는 이제 데이터예요. 누가 더 좋은 데이터, 남들이 못 가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인공지능을 학습시켜서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핵심 경쟁력이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미 그런 뭐 하이크 비전이던 뭐 위원님 말씀하신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회사들이 이미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크 비전 같은 경우 뭐 중국에서 뭐 약간 뭐 정부 지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사람들 다 얼굴 다 찍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그 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자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때문에 저런 영상 데이터가 없는 기업들은
저런 거에 진입할 수조차 없습니다. 네. 예, 인투이티브 서지컬 수술 많이 했기 때문에 수술 데이터 있겠죠. 에코백스 로보틱스 청소를 어마어마하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학습해가지고 자 이게 좋은 그 청소 궤적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그렇겠네요. 제품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든 선점자의 이익이라는 거는 네. 있죠. 있는데 특히 네. 빅데이터, AI 이런 거랑 맞물려 버리면 그 선점자의 이익을 후발주자가 쫓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는 더 두 가지 말씀을 조금 더 덧붙이고 네. 싶은데 일단 경쟁이라는 게 정말 이 판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데이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리고 요새 가격도 조금 떨어뜨리는 것도 보이고요. 메디트로닉을 네. 저는 그걸 생각하는 염두에 건가 봤다고 봐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경쟁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선의 경쟁. 좀 더 이런 것들을 빨리 시작하게 될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확실히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는 특히 이제 의료나 이런 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면 강화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여요. 도와주는. 네네, 도와주거나 강화하는. 그런데 데이터가 정말로 많이 더 모이고 그다음에 더 고도화가 되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을 어떻게 보면은 더 넘어서는 영역도 진출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사실 데이터가 핵심인 산업이기 때문에 보다 더 선점자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네. 큰 쪽이 또 이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야기 나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답은 나온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 네. 핵심이죠.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투자의 방향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 이야기 들어보죠. 탑픽을 좀 골라주세요. 네, 하반기 탑픽 저는 하이크 비전 꼽겠습니다. 하이크 비전. 뭐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영상 처리 핵심 기술들을 기반으로 스마트 CCTV 이런 것들 잘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매출 성장률이 기존에 뭐 한 10%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회사가 올해 들어서 30%대 중반, 40%대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CCTV에서 넘어서서 스마트 CCTV 그리고 이런 영상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의 핵심인 머신 비전 이런 쪽까지 진출하고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성장성이 이제 부각될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크 비전 네.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김충현 위원님은 네, 저는 이미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서지컬. 인투이티브 서지컬 말씀드립니다. 뭐 사실 경쟁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고려는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세 가지 정도 얘기를 꼽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 될수록 전방 시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바로 진단 시장입니다. 진단을 해야 수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백신이 보급될수록 이 전방 시장도 더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도 경쟁자에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성을 강화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경제성을 강화하면서 이런 진입 장벽을 더 높이고 있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솔루션입니다. 정말로 이 기업이 작년, 재작년부터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거를 병원에 도입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 ETF도 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뭐 전에도 많이 말씀드린 ETF인데요. 글로벌 X 로보틱스 앤 AI ETF라고 해가지고요. 한 로보틱스와 인공지능 관련된 핵심 종목 20개 정도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츠죠. 네네. 네. 로봇과 인공지능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로봇에 투자했을 때 뭐 환학이나 아니면 야스카 같은 이런 산업용 로봇도 좋지만 이런 로봇들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 이런 기업들까지 이 ETF에는 포함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뭔가 네. 현대적인 그런 로보틱스 산업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ETF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나왔네요. 그죠? 네. 하이크 비전 이야기해 주셨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야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ETF로 보츠까지 그 안에 뭐 엔비디아 비롯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또 투자의 포인트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간다면 의미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이 타이밍에 네. 우리 고객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신 거 네. 실시간 질문 네, 긴장되는 그렇죠. 시간입니다. 라이브로 예, 진행하는 예, 것의 상당히 묘미죠.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네.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이거 한번 골라볼까요? 그 준리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로봇이 시술을 하려면 다양한 정보, 뭐 촬영 사진, 각종 병증 정보 이런 것들도 필요할 텐데 이를 학습하게 하는 회사도 아까 말씀한 인투이셔널 서저리, 인투이티브 서지컬. 인투이티브 서저리 이 회사가 하냐?
이렇게 네. 질문 주셨어요. 서지컬. 네, 아, 그렇게 해서 주셔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상 지금 로봇 수술 로봇이 한 6,000대 정도 세계에 깔려 있거든요. 이 회사 제품이 거의 뭐 점유율이라는 게 표현이 필요 없을 정도니까요. 네. 그럼 뭐 사실 이 회사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다. 네. 예, 답이 그러니까 되셨죠. 120만 건의 연간 120만 건의 시술이 시행이 돼요. 네. 그럼 그게 다 데이터화 되는 거죠. 의료 쪽에 질문이 많으시네요. 계속 말씀해 주셨던 기업인 것 같긴 합니다만 다빈치. 네. 다빈치. 그 회사의 제품명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 근데 질문은 그게 아니고 다빈치 로봇이랑 경쟁하는 신규 업체가 있을까요? 네.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하셨죠. 메드트로닉이라는 업체가 만든 휴고라는 그러네, 제품이 그러네. 있고요. 그쪽은 휴고. 네네.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우리 권영배 팀장께도 한번 드려야 될 네. 텐데 이 질문 많이 올라왔는데 하나만 여쭤볼까요? 네. 큰 틀에서 좀 관심이 갈 수도 있겠습니다. 글로벌 로보틱스 및 AI 기업들의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고 매출 규모요. 향후 성장률 등 이제 전반적인 크게 봤을 때 시장 규모는 어떻게 일단 보시는가? 산업용 로봇으로 보면은 한 연간 우리 돈 한 60조 정도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네, 네. 그리고 여기는 어찌 보면은 아직은 그래도 뭐 자동차나 아니면 IT 쪽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약간 경기에 좀 순환하는 그 정도 성장을 기대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지금은 코로나 그리고 그 전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일본의 산업 로봇 수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게 막 지났어요. 그래서 2, 3년 동안 굉장히 과소 투자가 이제는 다시 이제 과잉 투자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사이클도 좋다. 네, 업사이클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타이밍상 약간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서비스용 로봇은 약간 좀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넓은 범위로 봤을 때 연간 100조 원 정도 시장으로 이미 커져 있습니다. 특히 뭐 가장 큰 시장은 지금 봤을 때 약간 군사용 이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성장률이 저는 한 25% 정도 연평균 25%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우리 네네. 김치윤 의원이 그 의료 장비도 포괄해서 예, 그럼요. 네, 의료 그리고 물류, 물류, 전사 이게 전자. 가장 큰 서비스용 로봇입니다. 네. 하나만 간단한 거 여쭤보고 네. 가시죠. 우리 아까 글로벌 X ETF 보츠 추천해 주셨는데 거기에 추천 종목이신 하이크 비전의 종목도 들어있냐라는 질문을 하이크 비전은 기억이라는 분이 질문 글로벌 X 차이나 로보틱스 AI ETF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나도 네. 따로 있죠. 로보틱스 앤 그, AI. 네. 그럼 보츠엔 없습니까? 네, 보츠는 중국 이외 미국, 일본, 유럽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영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이 나온 질문을 모두 포괄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네. 저희가 테마픽이라고 저희가 촬영한 동영상도 있고 네. 보고서에 있거든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네. 거기 쪽 좌측 상단에 꼭 링크 좀 걸어주십시오. 5월 7일에 업로드됐습니다. 네, 5월 네. 7일. 5월 7일에 업로드된 테마픽 영상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간이 아무래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뭐 속도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방향성은 명확하죠. 그리고 속도도 조금 붙은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글로벌 AI 앤 로보틱스 그 안에서 어떤 포인트들 잡아야 할지 그리고 하반기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들 봐야 할지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김충현 위원님 그리고 권영배 위원님 함께했고요. 서철수 센터장님도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